안녕하세요. 대선 치르느라 천군 천사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벌써 4월달로 접어들었네요. 아랫지방에서는 벚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만 날씨가 아직도 쌀쌀하여 벚꽃이 피지 않은 곳이 많군요.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벚꽃이 필 날이 곧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선에 후유증이 다들 있어서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신이님의 말씀들과 격암유록의 예언서와 강증산의 예언을 참고하여 앞으로의 일들을 짐작해 보려 합니다. 2019년 강연 말씀에 신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을 많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흘려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퍼즐 맞추듯이 다시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미래의 일은 천기라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지만 신님께서 알듯 말듯 흘려보내신 말씀의 조각들에 물음표를 달아 놓았다가 대선을 끝나고 나니 다시 생각이 나서 정리를 해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시작부터 이번 선거는 무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출정식 날에도 저주를 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 뉴스에 안철수 캠프에서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유세 차량이 사고 난 것이 방송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득표에 대한 진실을 어느 유튜브는 다음과 같이 방송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내주셔서 허경영에 대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52.57%, 이거는 수치상 맞아요.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 39.08%,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조작된 선거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윤석열이 사전투표에서 43.82%, 이거는 거짓 맞아요. 근데 윤석열이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은 56.24%가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로 계산을 하면은 52%예요. 뻥튀기를 한 거죠. 이준석이 발표를 하는데요. 윤석열이 10% 차이로 이재명한테 승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재명의 실질적인 지지율을 알면은 윤석열의 실제적인 지지율도 알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전혀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거짓과 조작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포탈이나 각종 SNS상에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여론조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시사링크TV 여론조사죠. 허경영 1위 42%, 윤석열 2위 38%, 이재명 3위 20%. 이거는 창발검사TV라고 건강 관련 컨텐츠입니다. 여기서 허경영 후보 지지율이 65%였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23%, 그 다음에 3위 이재명은 지지율이 거진 10%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이터도 포탈이죠. 여기에서도 1위 허경영 59%가 나옵니다. 2위 이재명 27% 나오죠. 윤석열 11% 나옵니다. 단연 허경영 후보가 1위였습니다. 이거는 완전 조작된 여론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얼미터의 한국갤럽 여기에서 작년 11월 달부터 3월 1일까지 여론조사한 결과치를 이렇게 발표를 해놨죠. 완전히 조작 날조된 여론조사지만은 참고로 하시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아무리 잘 나가도 30%, 40%를 넘지 않죠. 다 38%, 36%, 34% 이렇습니다. 조작 날조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은 35%, 34%, 31%, 41%, 41%, 37%, 39%로 마감을 했죠. 이것도 조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9%, 40% 내외밖에 안 됩니다. 이게 조작된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결과치는 48.5%로 나왔습니다.
자, 윤 정권은 4.15 총선 3구 대선 부정선거 범죄자를 적극 수사하여 단죄하라.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나 윤은 부정선거 붙자도 안 꺼내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 안 꺼내는 그자들은 바로 범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사전투표지 위조, 인쇄, 삽입의 과정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4.15 총선에서 빚어졌던 사전투표에서 200만 표 넘는 가짜 위조 투표지를 제작하고 단연간 축적한 수백만의 투표 기권자들의 정보를 악용하여 기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유령들이 투표를 하는 기이한 일들이 3구 대선에서도 정확하게 사전투표 참관인들을 통하여 다시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200만 표가 넘는 표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도표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이재명은 841만 표를 획득하고 윤석열은 701만 표를 획득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작되었을 거다. 그래서 이재명이 더 많은 거는 이재명만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거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윤석열도 사전투표를 독려한 이유가 있었죠. 중요한 거는 바로 제3자표를 도적질한 표수입니다. 이재명도 약 200만 표 정도, 윤석열도 200만 표. 바로 이것을 이재명이나 윤석열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바로 반발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윤석열에 똑같이 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이재명과 윤석열을 지지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841만 표가 되는데요. 실제로 득표한 수는 이재명은 약 25.4%에 달하는 391만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32.5%에 해당하는 약 501만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윤석열의 지지율이 약 32.5%로 정리하면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태극기 부대 세력들이 있는데요. 자칭 애국자들이 있는데 그네들이 사전선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20대 대선 본투표 실제 결과입니다. 본투표 실제 결과는 이재명이 774만 표를 획득해서 43.2%를 획득했죠. 그리고 윤석열은 938만 표를 획득해서 52.1%를 획득을 했습니다. 요게 공병호TV에서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은 56.54% 이렇게 했는데 그 틀렸어요. 52.1%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정한 표는 투입을 못했을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3자표 도적 표수가 본투표에서는 이재명이 330만 표, 윤석열도 330만 표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본투표에서 이재명의 실제 득표는 444만 표가 되고요. 지지율은 26.2%가 됩니다. 이게 바로 포털이나 각종 SNS 상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25% 내외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938만 표 중에서 330만 표는 제3자의 표를 도적질한 표죠. 그리고 지지율은 35.8%가 나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20대 대선의 투표 결과치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재명은 1615만 표를 획득해서 47.83%의 득표를 해서 2위다. 윤석열은 1639만 표를 획득해서 48.56%를 획득해서 당선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재명은 부정한 표 투입을 250만 표 정도를 했죠. 그리고 제3자표 도적 표수가 약 530만 표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제3자표 도적 표수는 530만 표로 이재명과 윤석열이 똑같이 나눠 가진 거예요. 이걸 한쪽을 많이 주고 한쪽을 적게 주면은 바로 반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똑같이 나눠 가진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제 득표율을 보면은 이재명은 26.5%고 윤석열은 35.2%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 도둑질한 표는 누구 표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인터넷 SNS 포탈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볼 때 허경영이가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뭐 네이터라든지 창발검사라든지 구독자 1명이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낸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은 압도적으로 허경영표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야말로 허경영을 배제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표까지 도적질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선관위는 QR코드를 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QR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선관위 법에 바코드를 쓰게 돼 있습니다. 바코드를 쓰게 돼 있는데 QR코드를 쓰고 QR코드를 쓴다는 것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328회 토요 강연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황제로 바로 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신인께서 대통령으로 등장하시면 신임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나와서 대신하고 신임님은 황제로 등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공황입니다. 경제공황을 거쳐야 대통령과 황제로 등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공황을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하늘궁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경제공황과 더불어 질병과 기아, 기근이 같이 찾아올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허경영은 영적 지도자지 이런 육체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내가 영적 대통령이지만 말하자면 영적 세계 대통령이야. 지금은. 그러나 언젠가는 행정적으로도 세계 대통령으로 등극을 해요.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허경영이가 세계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 대통령을 1차로 거쳐야 돼. 맞겠죠? 그러면 1차로 한국 경제가 파탄이 돼야 되는 거야. 한국 경제가 파탄이 안 되면 여러분들 눈에 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25년 전에 내가 공약할 때 우리나라가 잘 나갔어요. 뭐 저런 미친놈 있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서 아니 결혼하면은 말이야 1억이면 집이 세 채인데 저 미친 사람이 집을 세 채를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25년이 딱 지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때는 살만했는데 이제는 애들 결혼시킬 돈도 없고 퇴직해가 일자리도 없고 애들도 놀고 자빠졌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농협에서 빚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러지 이자 나가지. 노는 전부 은행에 농협에 들어가 있지. 뭐 애들 장가 보낼 돈 있나? 없어. 시골에 전세 하나 없는데 1억 5천. 결혼시키는데 5천. 한 사람당 2억이 있을 텐데 아들 두 놈이 집에서 빈둥빈둥 30이 넘은 놈들이 장가도 못 가고 놀고 앉아있네. 그럼 직장은 있나? 직장도 없네. 누가 와 이거? 에? 안 와요. 여자들은 또 야가서 여자들이 이런 데 결혼해요 옵니까? 안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차피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결혼 못하는 사람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효를 제대로만 알아버리면 효의 세 가지가 뭐였죠? 효도의 3대 요소 물효, 심효, 대효. 대효는 뭐라고 그랬죠? 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출세해서 가문을 빛낸다고 그랬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못 가. 요새. 나쁜 직장도 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효,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문의 족보에 올라가는 걸 대효라고 그래요. 그 대효 없어, 요새. 아예 대효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개 무지. 심효는 뭐야? 빨리 장가가가지고 손자 낳아주고, 손자 낳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좋은 며느리 얻어주는 거죠? 좋은 며느리 사이 얻어줘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거 불효야. 또 이거 물효, 의식주, 오히려 부모한테 뭐 한다고요? 에? 기생충, 기생. 부모한테 붙어가지고 기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 비용만 한 놈이 2억씩을 있어야 결혼하는데 부모가 이거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집을 얻어줘야 돼요. 그러면 집도 안 얻어주면 직장도 없는 놈한테 누가 시집을 보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애당초 물 건너갔어. 효를 망쳐버린 거야. 이거 안 지켜가지고. 그 경제가 망하는 거는 간단하게 효에서부터. 효 안에는 뭐가 있으세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어 없어요? 네. 신에 대한 믿음도 있으니까. 정치인들도 효를 못하고 있고 개인들도 요 3대 효도의 3대 요소와 3대 효도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선물은 뭐예요? 한국 경제 파탄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를 살려줬더니 늘어나는 건 술집뿐이야. 맞아요? 술집 종사하는 여자가 급증하게 늘어나는 거야. 경제를 살려줬더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눈에 허경영이가 보이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제 저 사람이 옛날에 한 말이 맞구나.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천문을 열어주려니 언제 열어준다고? 죽기 일보 직전. 아주 때깔이 다 떨어지고 완전히 직장 날아가고 저 인도네시아로 막 중국으로 인도로 월남으로 공장이 다 도망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실업자가 되고 막 완전히 묵사발이 될 때 허경영이가 눈에 보이는 거야. 맞아. 그래서 앞으로 고생시키는 장본인이 나다 보니까 좀 괴롭긴 하지만 알겠죠? 여러분은 극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만약에 우리 국민이 극한 상황을 가가지고 이걸 가지 않고 엉뚱하게 또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는 망하고 세계도 망해요. 알겠죠? 이제는 갈 때까지 가야 돼. 고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에서 허경영 소리가 자다가 비명 지르듯이 나와야 그때 내 기가 작동이 되는 거야. 총재님이 다 대통령 되시면은 다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총재님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 국민들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경제 위기에 대비하면 좋을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국민들은 지금 말이야 전쟁 국면에 피난민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피난민 생활로 접어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없앨 건 다 없애야 돼. 없앨 건 다 없애고 집도 없애야 돼. 다 없애고 뭐가 돼? 오직 잠잘 곳 하나. 나그네. 보헤미안. 전 국민이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은 보헤미안 신세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허경영을 갈구하는 거야. 야, 이건 진짜 허경영이 아니면 우리 못 살겠다 이거. 이러다 우리 아들놈도 거지. 내 손자도 거지. 허경영이 저 사람한테 대책을 묻자. 이래가 나한테 나타나요. 내가 이제 그때 부상하는 거야. 알겠지? 신인께서 대선 2개월 전에 하신 말씀이 21대 대통령은 황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20대 대통령의 20은 최악의 수로서 허경영이가 나타나서 1억을 주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유튜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3은 하늘 숫자죠. 천지인, 천부인 하늘 숫자. 하이데크가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천부경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니까 서울대 교수가 아이고 나는 천부경을 모릅니다. 독일에 가서 망신당하고 왔대. 하이데크가 아니 당신 나라에 천부경이 있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이러더래. 에? 하이에크가 아니고 하이에크는 경제학자고 하이데크 독일의 철학자. 그 사람이 천부경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를 독일로 초청해서 그것 때문에
초청했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천부경을 모른다고 했대. 이 정도로 하늘 3 곱하기 7은 얼마요? 21이죠? 21대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이야. 맞죠? 다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이번 대통령이 21대 맞나 안 맞나? 20대죠? 그러니까 20대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이 엄청난 비밀이 있단 말이야. 알겠죠? 이거는 세계 통일 대통령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뭘 보여주는 거야? 3 곱하기 뭐 이거는 더하기 7은 얼마예요? 이거는 완성수였어요. 완성수죠? 3 더하기 7은 10이잖아. 그죠? 완성수죠. 10은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완성수. 이거는 하늘의 완성수야. 그래서 천부경이 일적 10거 그러죠. 일적 10거. 이 10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경에 나와 있는 자가 허경영이에요. 그래서 실제 20을 넘어서면은, 지금 20을 넘어서면은, 지금 문재인이가 몇 대 대통령이에요? 19대 대통령이죠? 20대 대통령이 나오면 21대 대통령이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는 20대 이 21이라는 이 숫자를 온전히 하려면 바로 이번에 대통령으로 올라가야 21대 대통령이 세계를 통일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계를 통일하는 대통령은 한반도의 21대 대통령 때 세계를 통일해. 그러면 내가 몇 대 나와야 되겠어? 20대 나와야 되겠죠? 20이라는 숫자는 가장 안 좋은 숫자야. 일반 사람은 전부 다 죽어. 그래서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만약에 이때 허경영이 아닌 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절단날. 절단날. 왜? 최악의 숫자야. 다 굶어 죽어. 다 어려워져. 지금보다 코로나가 100배가 무서운 코로나가 올 거야 아마.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20대 대통령 시절이야. 이때는 21대 나와서 세계를 통일하려면 대통령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내가 오면은 이 애군이 올까? 천우신조를 동원해서 다 없애버려. 1억씩 줘. 만약에 내년 3월 9일 날 내가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한테 1억씩을 안 주는 날이면 걸베이 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수도 없어. 피가 난 사람 수도 없어. 희망을 잃은 자들이 그냥 자폭 자살 엄청난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 20대 대통령은 무시무시한 대통령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요로 내가 천부경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야. 알겠죠? 이 일적 10거, 이 완성수와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3 곱하기 7이죠? 3 더하기 7이죠? 다르잖아. 그래서 이 10이 되는 이 완성수가 3 더하기 7인데, 이거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야. 그죠? 합치면 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 21이라는 이 한국의 21대 대통령이 세계를 통일한다. 그러니까 이건 20대 대통령이 나와야 이 20대와 21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지금 여야가 한번 붙어보세요. 정권 교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둘 다 패거리를 거느리고 있어. 그냥 나라 살림, 저 벼농사 싹 지났는데 참새 100만 마리, 몇백 마리 와서 그냥 싹 걷어먹는 것처럼
몇만 명 데리고 들어와서 그냥 절단 내버려 나래 살림. 맞아. 정신들 차리세요. 나는 지금 이미 천우신조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야. 알겠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코로나가 심해질 이유가 없어. 내가 청와대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끝나. 그러나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발광이 일어나, 발광이. 왜? 어려워져야 내가 보이니까. 알겠죠? 지금은 여명입니다. 내 강의는 뼈가 있어요. 그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일반 지식 있는 자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치를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 때 탄핵이야. 4년 만에 쫓겨나.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맞아. 왜 헛수고를 하냐? 이 소리야. 알겠죠? 이 유튜브 내용은 20대 대통령이 최악의 경제 공황을 맞고 나면 21대 대통령으로 황제 대통령이 등장한다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격압유록에는 2022년, 2023년에 감옥이 넘쳐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경제 공황을 거치면서 나라가 정리된다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허경영은 투표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의무화로 격압유록에 있습니다. 성도 없고 나라 정부도 없어. 그냥 대한민국만 있는 거야. 저 정부의 정상적인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 좀 우리가 불안하죠? 정부에 믿음이 가나? 안 가죠? 지금 요런 때가 새로운 대통령은 뽑혀 있고 또 대통령은 나가야 되는 요 때가 요런 때야. 무성무부라고 그래. 맞죠? 어느 것을 정부라고 성이라고 그러고 어느 걸 정부라고 그래. 그렇잖아.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뜬구름자 나가야 되고 대통령인데 아직 국군 통수권이 없어. 아, 그래 안 그래? 이쯤 국군 통수권이 있는데 행사할 수가 인사를 할 수가 없네. 맞아. 이걸 무성무부. 그죠? 그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무의무아야. 무의.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나라의 주인이 너도 주인이 아니고 너도 대통령 아니고 나도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너 이자야 이게 무의무아. 요거는 나고 요거는 당신이야. 당신도 없고 나도 없어.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죠. 이게 상당히 지금이 격동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알아놔야 돼. 세상을 바라볼 때 이건 지금은 나로 말하면 지금 하성부지 성이 없는 놈이 나타나. 그게 나야. 그죠? 허황오기의 후손이죠? 근데 김해김씨죠? 김해김씨는 김해김씨인데 정감여록에는 뭐라고 그래? 앞으로 미래의 한반도가 최고의 무성무부가 되고 무의무화가 될 때 나타나는 혜성처럼 나타나는 지도자가 하나 온다. 그 자가 영적 지도자이면서 정치적 메시아다. 뭐 이런 사람이 온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성부지 무부지자라고 그러잖아.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자자가 뭐 이자를 써도 되고 이자를 써도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온다.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시기는 무성무부다. 무의무하다. 이건 뭐냐? 너도 대통령이 되지만 대통령이 아니고 나도 대통령이 아닌 때 이런 자가 오는데 그 자가 실제적으로 원하다. 알겠죠? 이거는 투표를 말하는 거야. 그는 투표로 뽑히지 않는다 이 소리야. 무슨 이거는 너와 내가 아니라는 것은 너와 내가 투표한 것이 아니라 그 자는 탁 어느 순간 기가 막힌 찬스에 나타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도 투표하고 또 나가죠. 그래서 허경영이를 많이 알게 됐어.
그 사람이 참 억울했다. 이게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찍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 이 사람들에게 내가 나중에 뭔가를 불을 탁 붙이면 그때 또 이 사람들이 퍼져나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늘군 가봐야 되겠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그 허경영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 사람이 진짜 해야 우리가 돈을 받는데, 이게 슬슬 쪼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금년부터 대통령 선거 때 보지, 국물도 없어. 뭐가 나오나? 준다는 말은 전부 그게 연불이야. 예산이 없네. 야당에서 통과해 주나? 안 해주네. 한 개도 되는 게 없어. 하나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있나, 국회의원이? 없네. 하나도 안 해줘. 그러면 저기 추경해 줄까? 안 해줘. 그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겠죠? 최후의 발악을 하겠죠, 서로.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이런 걸로 오는 자가 아닌 하성부지, 무부지자, 공전멸병, 다 같은 말이야. 그런 자가 이 세상에 탁 나타나는데, 그 자가 하는 말은 전부 성공한다 이 말이야. 알았죠? 지금 어느 유튜브 방송을 보면 2023년도에 경제공황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1930년 경제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여러 요인들이 당시 1930년대와 유사하기 때문에 2023년에 경제공황이 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들이 1929년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경제공황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민 생활 측면에서 이 경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열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똑같습니다. 이 리빙 스탠다드, 삶의 질이 점점 더 추락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홈리스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이 월세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조차 할 수 없는 이 홈리스가 미국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질적인 기대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아졌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한국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의 홈리스 증가 추이입니다. 최근 2년 동안 홈리스가 이제 갑자기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는 코비드 때문에 홈리스들을 쉘터에 이렇게 격리 수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홈리스 숫자가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월세를 못 내거나 몰기지를 제대로 못 갚는 사람들에게 퇴거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퇴거 중단 조치들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홈리스 숫자는 급등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미국에서 마약 남용으로 사망한 자들 그 숫자 추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 역시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평균적인 기대 수명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미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금 상승을 감안한 이 주택가격 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주택가격 지수 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00년 이후에는 주택가격이 쭉 안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 소위 하우징 버블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가격의 거품이 꺼지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가격이 추락을 한 다음에 또 안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코비드 사태 이후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이 유동성이 주택이나 주식 등 투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물 경제보다는 투기적인 섹터 쪽으로 이 유동성이 몰리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 주택가격 추이가 2008년도 이제 이 하우징 버블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 뜻은 미국인들이 점점 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사는 작년 5월 주택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입자로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집을 팔았던 사람도 다시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렌트비조차 급등을 하는 바람에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엄청난 거죠. 자,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홈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렌트비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합니다. 결국 서민들의 실질적인 고통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국 주택 가격 급등의 배후에, 자, 미국 주택을 미친 듯이 고액에 사들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 여기에 대한 기사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이 싱글하우스 주택의 이 5분의 1이 투자가들에게 넘어갔다. 실거주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이 미국 주택의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기사는 제가 지난 방송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가세했습니다. 자, 이런 일은 과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막았어야 하는 일입니다. 모든 정부는 이 미국의 주택을 실거주자에게 이제 어포더블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모두 각국 정부들은 이 의무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어떤 기관 세력들도 역시 여기에 가담해서 미국 주택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 남부지역, 이것은 뭐 캘리포니아 같습니다만, 자, 카나다 펜션 펀드 혹은 노르웨이 국부 펀드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수천 채를 닥치는 대로 사들입니다. 뭐 2조, 1조 자금을 들여서 이 동네 집들을 도리를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거래되는 가격이 100이라면 거기에 20%, 30%의 프리미엄을 막 때려붙입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 현상은 실제 한국에서 강남 아파트에서도 이제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와서 강남 아파트를 닥치는 대로 사들였죠. 그리고 강남 아파트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실거주자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졌던 일입니다. 블랙락 같은 민간 펀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각국의 국부 펀드, 뭐 펜션 펀드, 연기금도 여기에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프리미엄을 20%, 30% 닥치는 대로 주면서 실거주자를 밀어내고 이 주택들을 소유하고 렌트로 돌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일반 서민들이 그대로 떠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미국의 대형 임대 사업자가 5 빌리언, 뭐 한국 돈으로 6조에 달하는 주택 사냥에 나섰다. 거대한 거금을 어디서 굴러왔는지 이 거대한 거금을 들고 와서 주택들을 닥치는 대로 프리미엄을 주고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을 확대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유동성은 어디에서 공급되었을까? 지금 미국의 유동성의 35%는 최근 2년 동안 이 연준이 이제 시중에 공급한 겁니다. 이 유동성이 실물 경제에 흘러오기보다는 이 금융권을 거쳐서 투기 세력에게 먼저 흘러간 겁니다. 자, 각종 이제 투자은행, 뮤추얼 펀드, 해치 펀드 이런 것으로 흘러간 다음에 주택, 이 주식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거죠. 특히 이 주택으로 흘러간 것은 이제 주택을 사들여서 임대 사업에 나서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는 이 실거주자를 위해서 주택이 어포더블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정책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 투기 세력이 이 연준에서 이제 흘러나온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닥치는 대로 사들여서 프리미엄을 막 주고 가격을 막 띄우는 거죠. 그리고 임대 사업을 한다. 이런 일은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한 뭐 다양한 음모론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피부로 느끼는 것은 미국인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살 수 없고 고액의 임대료를 내고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만약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면은 점점 더 이제 리빙 스탠다드를 낮춰야 되겠죠. 쓰는 것을 줄이게 되고 소비를 줄여가야 합니다. 점점 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극이 더욱더 벌어지게 된다면은 결국 많은 서민층은 이 빈곤층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미국의 하우징 마켓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험입니다. 즉 하우징 마켓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버블의 위험도 있고, 자, 그 버블이 붕괴되면은
또 다른 이제 금융 섹터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은 거기에 맞춰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집을 어포더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양질의 직업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더 안 좋은 잡, 아마존 가서 딜리버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이 잡의 퀄리티 역시 이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적인 문제가 겹치는 상황인데 이런 모든 현상이 사실은 이 1930년대 위기랑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밀턴 프리드만은 1930년대 이 금융 섹터 위기를 정부나 이제 연준이 잘못 다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실물 경제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 여러 가지 이제 서민층의 소득이 줄어들고 서민의 이제 빈곤 지수가 올라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벌어졌던 거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국 경제 대공황 상황 때 터진 겁니다. 결코 이 경제 대공황 사태는 금융정책, 은행에 대해서 이제 위기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축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2주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현재의 주택시장의 위기는 몇 년 내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이것은 실거주자 측면에서 바라본 기사입니다. 다음 차트는 굉장히 충격적인 차트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싱글 패밀리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인벤토리입니다. 자, 집을 사고 싶은데 시중에 나갔는데 마켓을 갔는데 살 물건 숫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인벤토리가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와는 다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대형 임대 사업자들 혹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자 기관들이 싱글 패밀리 단독주택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그것을 다시 매물로 내어놓지 않는 겁니다. 20, 30%, 50%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닥치는 대로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대 사업으로 전환한 다음에 다시 시중에 매물로 내어놓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뜻은 미국의 다수의 인구를 임차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 이 다수가, 특히 이 밀레니엄 세대는 집을 살 수 없는 세대로 만들고 영구적으로 이들을 임차인으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임차인이 되게 된다면 높은 임대료를 이제 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처분 소득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점점 더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다수의 대중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의 영원한 이제 주택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흐름들이 실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월세 매물이 말라버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돌아다 보면서 1930년 이전에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1930년대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통화 정책을 펴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뱅킹 크라이시스를 막고 그러면은 2, 3년 안에 경제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1930년대 이 경제 대공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뱅킹 크라이시스 이전에 불길한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불길한 조짐들이 2022년 현재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경제 컬럼니스트들 그리고 애널리스트 학자들이 2023년경에 새로운 형태의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경제 공황과는 좀 차원이 다른 형태의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여파를 끼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거죠. 마치 1929년 이전에 서민들의 고통이 극대화되다가 30년대 빵 하고 터지면서 모조리 이제 함께 추락을 하게 된다. 바로 이런 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